그 이번에 최근에 리치고 유튜브에 그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를 잡는 법이라는 이 영상이 진짜 몇십만 뷰가 나왔잖아요. 엄청났죠. 그래서 요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 한번 팀장님의 의견 좀 덧붙여서 듣고 싶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수장 김기현 대표님께서 네. 촬영한 거긴 한데요. 네. 대표님 내용을 골자는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IMF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던가 아니면 더불어서 뭐 달러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던가 이런데 그 현금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정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럴 때 좀 다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게 내용이 좀 골자예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책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시장 자체가 주변 사람들만 봐도 이미 어느 정도 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서울 불패라고 하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너가 말한 건 좀 아니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간이랑 기회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시기가 왔었을 땐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거든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온다고 말씀 주시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위기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지금 현금으로 비중을 쌓아놓으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근데 현재 그 기회가 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그 현금 비중을 늘리는데 많이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본인 영상이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골자예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요.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요즘에 몇백억 자산가다. 그리고 몇십억 자산가다. 부동산 많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봐도 나 지금 자산 몇십억이야, 몇백억이야. 뭐 100억은 넘어.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또 만나게 돼요. 얘기하다 보면요. 근데 저는 뭐 몇백억 자산가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제 대출 비중은 정말 없어요. 제가 투기 지역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첫 사례가 돼가지고 대출을 처음부터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침 DSR도 처음 적용받는 단지였어요. 그래서 DSR도 적용받다 보니까 대출 자체를 이제 장래소득이라 그래서 미래소득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비용보다도 덜 받았고 요즘에 사업자 대출이라던가 뭐 신용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일체 안 받았어요. 네. 지금 대출 비중 자체가 정말 적거든요. 네, 대출 자체를 안 받으니까 솔직히 이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윤택해요. 저 과거에 처음에 2016년에 서울을 매수는 2016년이 처음이에요. 했을 때는 월급이 200만 원 들어오는데 한 달에 그 대출로 나가는 돈이 160 정도였어요. 진짜요? 네. 4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밥 좀 사주세요 이러고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밥 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지만 이제 부동산 회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어울려서 밥도 분명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쪽 교통비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마트에서 장 보려면 그렇죠. 1인 기준으로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나와요. 그래서 이게 40만 원 가지고 겨우 꾸역꾸역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장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끌해가지고. 진짜 그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대출이 없으니까 제가 와이프하고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고 그리고 좀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도 충분히 또 현금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가 요런 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한데 투자해볼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지금은 좀 현금을 쌓아놓고 있자 하면서 지금 또 쌓고 있어요. 심지어 쌓고 있는데 대출을 많이 안 받은 만큼 준비가 항상 되어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집 내놨다는 거잖아요. 서울집에 대해서 좀 가장 비중이 많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현금도 확보해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또 왔을 때 서울 내에서 정말 좀 괜찮은 지역들 이런 데 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요. 네. 그러면 팀장님 요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만약에 그 집이 팔리면 네. 월세를 사는 건가요? 월세로 거주를 하기보다는요. 또 그 와중에 이제 미리 다 임장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 와이프하고 임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행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산 촌놈입니다. 참고로 기장에 살아서 촌놈인데요. 네. 서울에 올라오니까 모든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면 거기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떻게 보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물며 또 괜찮다 싶으면 집도 보면서 다른 집도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이렇게 경험을 계속 쌓아왔거든요. 쌓아왔는데 지금 가장 이제 좀 서울에서도 전세가 좀 가격이 낮은 곳들, 네, 낮은 곳들은 그리고 아니면 또 번전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굳이 월세가 지금 이제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월세로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세나 아니면 반전세로 해서 물론 이제 전세가 올라가긴 했지만 너무 이제 기준점을 높게만 안 잡으면 충분히 가격이 좀 적당한 곳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출을 받으면 지금 현재 월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좀 덜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자를 덜 내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를 받는 게 저도 대출을 안 받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근데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나가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그런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는 쉽게 말하면 2017년부터 계속 활동을 했어요. 제가 부동산 카톡방에서도 좀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쯤에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좀 많이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신용대출뿐만 아니고 이제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법인의 사업자 대출까지 다 받아가면서 정말 영영끌을 해가지고 자산을 많이 부풀렸어요. 어제도 저도 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후회 안 하냐고.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고 하신 거 후회 안 하냐고. 예. 지금 현재 뭐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가 분들 보면 부러울 때 있어요. 네, 저는 사람인데 당연히 부럽죠. 그런데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업자들 줄 왜 안 받으시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항상 들어왔어요. 했는데 위험하게는 안 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우선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물론 좋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끌어가는 거는 저는 그 투자 방식이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레버리지를 내가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때까지 끌어와가지고 하는 방식은 저하고 우선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식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제로금리 상태였고 저금리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갑자기 시작됐잖아요. 원래 2022년에 제로금리가 어느 정도 좀 끝나면서 미국도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도 더 빨리 인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수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봤을 때 코로나란 변수는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받아서 투자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무리해서 받지 않았고 그리고 무리해서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산을 불리는데 어느 정도 다 좀 적당히 불리는데 분명히 네, 수익을 냈고 그리고 잃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5년만 살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은 더 살 건데 충분히 이제 거북이가 누가 보면 네. 거북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경험을 해보면서 좀 더 경험을 쌓아서 다음에는 또 어떤 유형부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자를 안 하는 부분도 생겼을 때는 적당히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안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네, 내가 지킬 수 있는 네. 그 방식. 그리고, 니치고가 정말 좋은 게 회사 분들께서도, 그리고 대표님조차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세요. 아까 막 투자를 사람들이 고민하고 한다 했는데, 투자가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문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니치고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같이 이제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도 이런 문화 때문에도 이 회사를 즐겁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언제든지 미치고 일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메일 보내시면 받아주실 그 이메일 보신다고 하니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내 집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번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리치고 앱을 통해서도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데 또 그 팀장님께서 또 그러셨잖아요. 대표님도 그러시고 방송에서 그 기회가 오면 알려주겠다. 그때 같이 손잡고 가서 줍줍하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청하시고 공부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네. 현금 많이 쌓아두시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또 보면은 오피스텔, 상가, 빌딩, 지식산업센터 이런 수익형 부동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이게 이거 써놓고 났는데 네. 어제 모임에 가서 어제 무슨 모임이에요, 그게? 저희 이제 그 서포터즈 모임이었어요. 니치고 서포터즈 2기 활동은 이제 그것도 얘기 한번 해주시. 그것도 막 모집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 또 다음 계획이 없어가지고 어제는 이제 종료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같이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네. 회식하는 자리였어요. 네. 회식하는 자리였는데 다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요즘에 그 오피스텔, 서울 오피스텔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서울 오피스텔이 지금 가격이 낮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가 적기다. 라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인터넷에 찾다가 보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참 그래요. 그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되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 원래 기본 골자는 좀 임대 수익률 쪽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그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세대를 엄청 쪼개서 하잖아요. 엄청 쪼개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분양을 받으면 여기는 재건축이나 뭔가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피스텔이 우선은 없는 상황에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좀 접근하는 방식이 원래는 필요했는데 이 개 중에서는 특수한 입지와 특수한 평형대에 따라서는 가격이 잘 올라가요.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오피스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게 이 강남 내에서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강남 내에서도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요가 높은 오피스텔이 있단 말이에요. 임대 수요가 기본적으로 높은 곳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잘 올라가요. 나쁘지 않아요.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강남에 오피스텔이 참 많죠. 네,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오피스텔 수요가 좋으니까 얘도 좋을 거야.
라는 건 잘못됐어요. 같은 아파트는 얘가 좋으면 얘도 좋을 거야가 어느 정도 좀 얘의 차선책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얘만 좋은 거예요. 네. 보통 수요가. 그래서 참 더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서울 오피스텔이 싸니까 투자해.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너무 봐요. 넓은 거구나. 네, 바운더리가 넓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대형 평형대 이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하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삼성, 그리고 판교, 그리고 송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송도도 대형 평형대 오피스텔을 가격 추이를 보면요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이 곳들을 그 특징들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와 유사하게 좀 흐름을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럼 어떤 오피스텔이 수요가 좋은 건데 어떤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우선 접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서울대 입구역에 오피스텔 많은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피스텔 많아요. 오피스텔이 많은데 여기에 초역세권인 오피스텔을 연식이 보통 20년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가격 추이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좀 안 올랐나요? 여기 이제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간 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 오피스텔이 10년 후부터는 계속 감가상각도 크고 그러다고는 하는데. 네 맞아요. 그 서울대 입구면 위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2호선 역세권이면. 네, 그것도 초역세권이에요. 연결돼 있는 아마 그 오피스텔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도요? 네.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고요. 아 그러면요. 네. 혹시 그런 오피스텔은 뭐 30년, 40년 돼서 재건축을 할 때 그 대지 지분이 없는 거죠, 거의. 없죠. 그러면은 재건축할 때 그 건물을 그냥 생돈으로 자기 돈을 넣는 건가요? 우선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다양해도 요거를 리모델링식으로 해가지고 좀 변모를 시킬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해관계자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행사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운용사라던가 아니면 건설사라던가 이런 데 같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통으로 매입한 다음에 부수고 예를 들면 네. 다른 형태의 이제 뭐 빌딩이라던가 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네. 걸 다시 재창조를 하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거랑 묶어서 하던가 좀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2018년으로 돌아가면 주상복합은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라던가 아니면 공덕 SK 리더스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주상복합이에요, 참고로. 근데 이 곳들의 청약 경쟁률이라던가 가격 상승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서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주상복합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면 여기는 충분히 가치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경험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가타부터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 세부적으로.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산. 네, 지산 정말 많이 하죠. 네. 지산은 임대 수익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남아 있죠. 네, 저도 개발 이제 그 컨설팅을 영등포 쪽에서 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인근에 이제 뭐 SK V1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시장 조사를 다 하고 했었는데.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용 공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수익을 보통 좀 목적으로 많이 하기는 하고요, 사실은요. 대신에, 지식산업센터도 이거를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딱 하나 있는데, 동탄이라던가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요즘,
저기 그 소사 쪽인데 부천 쪽에서도 향동지구 쪽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이게 중간중간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해당 지역마다 동탄이면 지식산업센터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정이라던가 뭐 영등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그 진짜 뭐 그 집적된 어떻게 보면 그 업종들이 같이 모여 있고 여기가 좀 교통적으로 원활하고 이런 그 구로 디지털 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가격은 비싸도 이런 것들은 계속 사람들이 수요가 있죠. 법인들이 계속 또 들어오려고 문의를 하고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삼성이라던가 이런 반도체 공장이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업체가 여기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동탄만 해도 그렇구나. 네, 동탄만 해도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막 투자로 적기화하면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덕은 같은 경우는 전 좋게 봤어요, 사실은요. 그 혹시 덕은 아세요? 덕은지구. 네, 덕은지구요. 덕은지구는 지금 교통이 없거든요. 현재 그 지하철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좋게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DMC가 있잖아요. 거기에 DMC에 공실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거기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디지털 이제 미디어 단지 이쪽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좀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결국에는 좀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진짜 수요가 많이 모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판단을 잘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가구 빌딩. 네. 꼬마 빌딩 상가. 네,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는 사실 이제 제가 완벽하게 잘 아는 영역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뭐 점포개발 쪽에서 일할 뻔한 적은 있었지만 일은 안 했어요. 근데 상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매장 관리 일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로 좀 네,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아까 말씀 주신 롯데에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남들보다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예 잘 아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잘 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가는 노하우를 좀 많이 쌓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다음으로 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상가예요, 보통. 네. 그만큼 이제 상가로 좀 접근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만만해 보이고 꼬마 빌딩 같은 건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꼬마 빌딩은 로망이고 상가는 다음 스텝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데 맞아. 상가가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변수가 끝나면서 격리 해제가 됐으니까 상가가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가도 이제 상가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좋은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좋은 걸 잘 낙찰 받아 가지고 운영을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상품이나 똑같겠지만 공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상가는 특히나 공실 리스크가 커요.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연예인을 빗대서 보면 앵커 테넌트를 유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앵커 테넌트요. 앵커 테넌트? 앵커 테넌트라고 하면 이제 그 스타벅스 같은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 테넌트 그 테넌트 이제 임차인을 얘기하고요. 앵커라는 거는 이제 뭔가 닷 같은 네, 중요한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앵커 테넌트가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상권도 자연스럽게 살아나죠. 그 이제 스타벅스가 요즘 보통 예시가 되는데 연예인들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앵커 테넌트를 유치하고 아니고에 따라서도 상가 가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흔한 예시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임차인을 또 누구를 구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요즘 물가 인상하잖아요.
물가 인상되는데 임대료 물가 인상한다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죠. 그렇죠. 우리 깎아줘야지. 지금 그런 코로나 이런데. 그렇죠. 임대 수익률이 우선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좋을 수는 없어요. 네,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임대 수익률을 왜 계속 얘기하냐면 임대 수익률이 좋아야 다음 매수하시는 분도 조금은 임대 수익률이 저하돼도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혹자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임차 수요를 맞추는데 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인 골자에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관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임대 수익률을. 네.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4층이 보통 이제 1층부터 5층까지 있으면 1층이 임대료가 좋잖아요. 근데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막 이것저것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공실을 채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4층, 5층이 항상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면 뭘 채워야 될지. 어떤 임차인이 어떻게 좀 유치될 수 있을지 이 입지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4층, 5층이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1층보다는 좀 낮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요. 요즘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4층이 5층이 있어도 되죠. 네, 오히려 거기에 또 입점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층수가 꼭 안 좋더라도 어떤 거를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 저는 제가 상가의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대신에 상가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잘 전수를 받으셔가지고 또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꼬마 빌딩 위주로 좀 이렇게 책 쓰시고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해봤더니 그러니까 빌딩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가는 약간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그러니까 막 입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계획을 짜야 돼서 약간 그 중소기업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관리도 그냥 내가 건물주 이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신경 써야 돼요. 네. 제가 참고로 작년에 이제 상가를 직접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을 직접 지어보려고 아예 그 맨 땅에서 직접 지어보려고 건설사하고 이제 설계사하고 다 어느 정도 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이제 그냥 포기하게 됐는데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꼬마 빌딩을 상가로 지을 때는 되게 단순해요. 그 안에 뭐 들어간 게 주거는 막 뭐 인테리어도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는데 자재가 상가는 그냥 콘크리트, 타일 이제 코인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생각보다는 단순한데 이제 소방법이나 이런 걸 지켜야 돼서 그 300평 이하로 뭐 또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거나 저러거나 임대를 맞춘 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좀 고민은 확실히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꼬마 빌딩도 그냥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는, 빌딩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강남이나 아니면 성수동의 빌딩을 좀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빌딩이 대략적으로 한 평당 1억 5천. 에서 많게는 2억 정도 평당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우선은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의도라던가 아니면 뭐 강화문도 다 비슷하겠지만 기본적 골자로 보면요. 빌딩이란 건 되게 입지가 한정적이잖아요. 주거에 비해서 특히나 개수도 적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분명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올라갈 땐 잘 올라가고 정체기 때는 한참 멈춰 있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가 뭐 빌딩이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 상가 얘기했으니까 이어서 보면요. 지금 현재 강남의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 그 정도? 그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되게 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그래요. 지금 뭐 최소 아예 0.8%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잘 나오면 진짜 잘 나야지 3%. 이렇게 그것도 겨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원래 매수를 해주신 분이 대신해서 조금 이거를 그 세일즈 앤 리즈백이라고 하는데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이제 모든 용어가 좀 헷갈려요. 근데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해가지고 대신 좀 사옥으로 써준다는 조건 하나까지 다 붙여줘야지 한 3%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되게 저하된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실제 시세 차익을 좀 보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 고마 빌딩 역시도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제 관점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제 관점. 그렇죠. 예, 제 관점이고요. 우선은 세금이란 부분도 좀 더 나갈 거잖아요. 은행 예금금리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금금리보다 임대 수익률이 우선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이건 시세 차익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시세 차익이란 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천천히 하시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시세 차익이란 부분도 현재 이제 그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도 똑같이 수요가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 사옥으로 쓰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요는 또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꼬마 빌딩도 막 그 붐이 일고 실제로 막 노망이고 진짜로 그렇긴 하지만 조금은 적어도 저라면 현금 비중을 기다려놓고 접근을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요즘에 특히 좀 트렌드가 아까 그 주택을 이제 용도를 주거 용도를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를 전부 다 변경해가지고 꼬마 빌딩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하는데 입지가 좀 좋은 곳들은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좀 들어가기에는 너무 또 입지가 한정적이고 하니까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해서 그 팀장님께서 정말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의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하락에 관한 거, 위험한 지역, 괜찮은 지역,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10년에 한 번 기회를 잡는 법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 우선 너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최장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너무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혹시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모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네.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도 너무 오래 하시면 또 힘드시고 이러니까 오늘 인터뷰 오늘 한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살짝 까먹었어요. 천천히. 우선은 정말 좀 좋은 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채널에 어떻게 보면 니치고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하고 진솔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이 니치고 어떻게 보면 직원이기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투자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진짜 저도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중반이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결혼에 앞둔 이 친구들의 의견들을 정말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이제 상담받게 돼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래도 네가 미치고해서 그래도 너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는 질문들이 덜어 있는데 들어보면 저도 속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하락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본질을 좀
너무 이제 사람들 얘기에 휘둘려서 좀 듣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는 우선은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데이터, 부동산에 관련된 기록들, 실거래가와 같은 기록들을 그거를 자료로 만든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담겨져 있고요. 데이터 안에서도. 그걸 잘 종합만 하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렵다, 데이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조금씩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이해해 보시면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2-2023 대전망 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고 네. 특히 또 2030 세대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좋겠고 앞으로도 2023, 2024 뭐 계속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럼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2-2023 대전망을 쓰신 리치고의 정세윤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